남북 간의 교류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멀다고 만나서 뭔가를 해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거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만난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속도, 물론 중간중간에 자세히 뉴스 같은 걸 스크랩해 보시면 남북 간의 이견들이 있어요. 이산가족 그 문제도 대한민국 쪽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북한 쪽에서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틀기도 하고 그런 잔가지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도 논의가 된다고 해요. 다음에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논의도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남북 대령급 실무 접촉이 열립니다. 내일 모레 우리 측 관계자가 금강산을 가기도 해요. 이산가족 만남을 거기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지켜보기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도 이번 주에 시작된답니다. 이 북한의 산림 훼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북한과 관련된 자료 화면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럭 그 짐칸에 커다란 장작불이 가면서 자동차가 가는 거예요. 엔진 대신에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장작불로 엔진을 돌리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휘발유나 경유에 대한 어떤 유통 인프라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을 때는 산에서 이제 나무를 그대로 베어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장작을 본격적인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비가 오면은 홍수가 쉽게 나는 이유도 그런 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산림을 복원하는 이 사업 자체가 유엔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일종의 틈새 시장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해도 그 법적으로 이제 규제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잠재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런 지점이에요. 오히려 어렵다는 것 자체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다른 나라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온갖 그 인프라들이 동원돼서 조금 더 잘 사는 형제가 돕는다는 개념보다 우리도 이익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대화가 되고 있고 뭔가 진척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화되면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 이 상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막 금강산도 지금 무시로 가는 거잖아요. 일단 일보러 가는 거지만 개성도 막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 속에 스며들듯이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저 농구 시합도 하잖아요. 예. 평양에서. 그러다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신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 이런 게 현실화되고 막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지긴 힘들어요. 앞으로 뭐 10년 뭐 기다릴 수 있고 20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유왕래하면 이질감은 줄어들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어디 명동 한복판에 나타나서 번개 비슷하게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게 일상화가 되면 사실 통일한 거나 진배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북한이 최근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미군들의 유해 성환 있잖아요. 6.25가 빵 났어요. 그래서 계속 밀려요. 낙동강까지. 근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군이 허리를 딱 칩니다.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밀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밀고 올라가니 밀리니까 그때 중공군이 개입해요. 인해 전술이라는 걸로 막 총 맞으면서도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엔 휴전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북한 땅에서 죽었던 미군 전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많을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은 7,697명, 거의 8,000명 정도 된다는 보면은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는 뭐 이제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 묻혔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황급하게 이렇게 후퇴하고 그러면서 북한 쪽에도 되게 많을 거라고 보면 대부분 이렇거든요. 전쟁이 난 상황을 생각해봐요. 미군이 죽었어 거기서 어떻게 데리고 가 죽은 사람들을 그래서 놓고 가죠. 그럼 북한 쪽에서 이제 시신 수습을 할 때 뭐 군번줄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 유해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된 교류가 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보내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인간적 도리 있잖아요. 전쟁에 죽었지만 이 사람들 보내주는 근데 그것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서 우리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본국으로 돌아간 유해들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그걸 이제 다시 또 송환하기로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 방송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트럼프한테는 눈에 보이는 전리품 같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얻어낸 소득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한국전에 개입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우리가 그 세월호 유가족 미수습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해가 돌아오지도 못해. 근데 북한에 있다는 건 알아. 이런 부분들이 인도적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유해가 확인된 숫자만 5,009가 넘는다고 하죠. 그 5,009 정도의 유해가 다 미국으로 이제 송환할 때까지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될 텐데 보수 언론 쪽에서 또 가짜 뉴스를 또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뭐 그 유해 중에 동물뼈가 섞여 있다. 그게 뭐 북한 측에서 미국을 기만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에 하나 동물뼈가 포함됐다면 그거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그 인프라나 기술 부족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인 거지. 비핵화라는 거대한 약속을 앞에 두고 그 어떤 멍청이가 그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 주장은 태영호의 주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상대방이 싫으면 상대방을 못 믿으면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없는 시신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유해가 확인된 게 수십 년 지난 상황에서 그걸 악의적으로 뭔가 하는 것 자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싫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북한과 미국과의 일종의 교류 같은 거죠. 전쟁이 나서 서로 간에 싸우고 죽고 죽이고를 했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같은 거죠. 전쟁하다 죽었지만 시신을 돌려주는. 또 미국의 문화적 특성상 그런 전쟁 영웅을 마지막까지 예우한다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마무리 짓고 있다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 국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유해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주에 200구를 받았다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미국에서는 보시면 이런 받았으면 엄청나게 큰 행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자료 화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트럼프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받았다가 아니라 사실상 준다. 이게 시작됐다니까 표현이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좀 땡겼었다. 김종필 씨 자체가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꽤 뜨거워요. 김종필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김종필 씨가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지만 훈장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미 정부는 훈장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고 대통령이 안 간다는 논란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질문이요. 김종필 씨 같은 삼김 시대의 별이 졌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언론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분한테 훈장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훈장을 남발하셨더라고요. 받는 거는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치면 또 이쪽에서는 누구도 받았고 누구도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아? 라는 형평성이 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훈장 주는 거 자체가 이상하더라고요. 기준을 막 남발하니까 그래요. 네. 사람들이 김종필도 대통령을 지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충청권의 대통령 맞죠. 황교익 씨 말처럼 전두환도 그러면 죽으면 훈장 줘야겠네. 그 원리하고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황교익 씨는 너무 좀 멀리 나간 좀 비아냥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요. 저는 김종필 씨한테 훈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줬다 뺏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김종필 씨한테 훈장을 줄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내부 시스템 자체가 적폐인 거죠. 김종필한테 훈장을 주는 게 맞다는 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쿠데타의 핵심 멤버예요. 쿠데타의 핵심 멤버인데 쿠데타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그 이후에 자신이 만들어온 과정들이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고 죽을 수 있었던 건데 그게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행정부의 기록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거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 적폐 청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동안에 훈장을 추서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검증까지 같이 이루어질 때 그때 철회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입법부와 행정부 양쪽에서 엄청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행정부에 남긴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온갖 문서에다가 서명을 하고 책임자로서 정책을 집행했던 사람인데 그 기록이 온전히 행정부 내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이낙연 총리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설이 된 거예요, 밖으로. 사실은 그냥 받은 사람을 보면은 되게 어이없는 사람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무궁화 대훈장하고 약간 헷갈려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무궁화 대훈장은 사실 대통령하고 그 배우자 요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필이 받는 거는 무궁화장입니다, 그냥. 그래서 단순히 제작비만 비교를 해봤을 때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김종필이 받는다는 무궁화장은 62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 완전히 다른 거죠. 다만 무궁화장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거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보통 국가 원수 예우 차원에서 그냥 의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많이 수여를 한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는 거죠. 특히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일 때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셀프로 받았기 때문에 무슨 공적이 없는데도 미리 받아서 완전 코미디 같은 그런 게 됐었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도 주는데 배우자가 받는 무궁화 대훈장은 3,500만 원 정도예요, 제작비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항상 같이 받는 거죠, 배우자랑 같이. 그렇지만 박근혜는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 5천만 원만 들었다. 무궁화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훈장 중에서 가장 높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12.12 군사반란 책임자 중에서도 훈장 수여자, 이 훈장 수여자가 22명이나 되고요. 이 대부분은 무공훈장이지만 이만큼 받았고 또 무궁화장을 예로 들었을 때는 그 수여자가 김수환 추기경이나 그 울지마 톤지로 유명한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반기문 그리고 양승태도 받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박근혜를 변호인 했던 김평우 변호사 이 사람도 2012년에 받았고요. 87년에 타계한 삼성 이병철도 타계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급 있죠. 무궁화 훈장은 1등급, 모란장은 2등급, 동백장은 3등급, 목련장은 4등급, 성류장은 5등급 이런 게 있는데 그 훈장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 인류적 가치관에서 국민 또는 나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용필 씨 같은 분도 이미 수년 전에 훈장을 받았어요. 대중음악에 노력한 어떤 결과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가수분들 중에 뭔가 적적이 뚜렷한 사람들은 여러 분이 훈장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이 훈장을 주는 건 나쁠 게 없는데 약간 말하는 게 셀프가 문제예요. 쿠데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것이 쿠데타라고 어떤 법적인 결과물이 나왔어. 그러면 그 지들이 받았던 훈장은 취소하는 게 맞아요. 주체는 정부니까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김종필 씨가 기여한 게 뭐며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은 또 뭐냐. 이 논란 속에 들어가 보면 기여한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DJP 연합. 김대중 대통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사실 정권교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삼김은 경쟁관계이지만 동지적 관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끔 한 1등 공신은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 당시 대통령.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토를 많이 지어준 측면이 있어요. 당시 대통령이도 상관없겠다 싶어요. 그러면서 또 김종필은 2인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서 정권교체의 일익을 담당해요. 그 당시 상대당이었던 신한국당이 김종필을 총리 인준을 안 해줌으로써 총리설이라고 6개월 동안 했던 바로 그런. 나중에는 또 DJP 연합이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장관 몇 자리를 자민련 쪽에서 가져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파기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DJP 연합이라고만 보는데 나머지 부분, 이 사람이 정치권으로 들어온 나머지 부분, 그 시작부터가 쿠데타의 산물이고 중앙정보부장 같은 걸 하면서 느꼈던 공작 정치였던 산물, 지역감정 유발하는 뭐 삼당 합당이라든지 온갖 해악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뭐랄까 주는 그 어떤 의미는 굉장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반대로 저 사람 혼장 주면 안 돼라고 사회가 발전하려면요 그런 논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나 그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김종필 씨의 죽음을 두고 뭐 서거니, 뭐 별세니, 뭐 큰 족적을 남겼니, 뭐 큰 별이 졌느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김종필 씨는 분명히 쿠데타를 기획한 사람이에요. 박정희가 김종필이 없었으면 쿠데타 불가능했거든요. 김종필이라는 브레인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가능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쿠데타를
기반으로 정치계에 입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박정희의 독재가 가능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김종필이. 그 정보를 장악하면서 그런 박정희의 독재 권력의 발판을 탄탄하게 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기반을 통해서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 제2인자가 1인자가 한번 돼보려고 갖가지 발버둥을 쳤는데도 안 되던 과정이 DJ 비연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정계 은퇴하고 이번에 죽은 거지. 족적이 크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쿠데타를 기획했고 우리나라 정치사에 항상 이름이 나오는 DJP라는 그 엄청난 그 이름 JP라는 그 대명사를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족적이 크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치계의 뭐 별이다 뭐 공과 사를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처음부터 범죄로 시작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범죄로 시작해가지고 범죄의 결과물로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범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갑자기 은혜로워진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 이병철 같은 경우에도 타계 후에 받은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도 없고. 타계 말고 죽은 후에. 죽은 후에. 그런데 저는 이게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던 그때와 지금이 왜 냉정하게 딱 끊어버릴 수 없나. 이걸 못하는 종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처가 죽었을 때 영국 사람들이 파티를 열었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건가요,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김종필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민주당 계열을 싫어하는 것도 맞지만 그 중에서도 친노 친문 계열을 가장 싫어했다고 보면 되는 말이 제가 그 김민석 김현 두 분 방송에서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 정도의 어떤 인물인데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훈장을 추서한다고 하니까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훈장 추서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 지금까지 행정부가 해왔던 예를 들어서 정년으로 은퇴하는 공무원들한테도 다 훈장을 줘요. 무궁화장은 아니지만 그 뭐 직급이나 그동안의 공적이나 따져가지고 은퇴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훈장을 주거든요. 훈장은 한 일에 대해서 수고했다 인정한다는 뜻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일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이 살아생전 한 일에 대한 공로로서 훈장을 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줬다 뺏어야 된다는 말은 그 역사적으로 평가를 행정부 내에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고 완전하지 않더라도 청산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어떤 국민을 바라보고 법률을 바라보고 정책을 바라보는 행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부적인 감사를 다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행정부가 줬던 그 훈장들이 남발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절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큰 회오리에 들어갈 때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종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질 거고 그 평가 때마다 훈장 문제가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철회하자는 운동이 다시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행정부 내부 문화로서는 훈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받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삼김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은 대통령을 했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씨는 대통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감정 시대의 정치하면 김영삼의 PK, 옛날에 당시에 노태우, 전두환의 TK, 김대중, 호남, 그리고 충청, 김종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정치를 최근에 지방선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시도하는 사람들, 지역 감정이 유도하는. 김종필 씨에 대해서 훈장을 주지 않더라도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 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한테 훈장을 안 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족적이 그냥 대통령은 지낸 사람은 아닌데 레벨이 그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 유독히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상징적으로 저런 인물이 훈장을 타면 안 돼
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논란이 돼가지고 이런 걸 어떤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종필 씨 옛날에는 정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DJYSJP 이니셜로 만들어진 의미가 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 정말 독특한 분이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김영삼 있고 김대중이 있다 보니까 김대중은 호남 출신 김영삼은 영남 출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태어난 곳은 또 충청도 출신 뭐 이래가지고 그 덕분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실은 그 지역의 맨주처럼 아주 길지는 않았어요. 역량이랄까 어떤 정치적 위상이 YS나 DJ처럼 뭔가 이렇게 본인 자체가 주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정치 세력 또는 인물한테 붙어서 그 사람을 돕는 형태의 사람이었는데 YS DJ와 같은 바늘에 올려놓는 의미가 충청도의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용도로 썼다. 삼김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런 관점을 뭔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가는 부분은 안 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왜 소식이 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안 가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써먹는단 말이야. 전례나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을 떠나서 보수 언론들이나 또 일베류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충청권을 홀대한다 이 논란을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정치라는 게 웃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정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무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죠. 잘못 쓰이면 완전 사쿠라 되는 거고 좋게 쓰이면 정치력이 되는 거고 이 과정들이라는 게 있어서 그 중간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JP한테 훈장을 추서해야 된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하면 저 새끼 사쿠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까 야수님의 그런 뉘앙스라면 일단 줄 건 줘야지.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다른 식의 줬다 뺏어야죠. 이런 거라 그러면 또 노련한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나는 황교익 씨의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목소리가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계속 논란이 돼야 진짜로 전두환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전두환은 범죄자잖아요. 전직 대통령 자격도 박탈됐는데요. 뭐.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는 무궁화 대훈장 이외의 모든 훈장은 취소됐다고 합니다. 5천만 원짜리는 남겨야죠. 의미만 있지 무슨 돈으로서 가치가 있나? 아니 대통령으로서도 박탈이 됐는데 그 훈장 외에 다 취소했다는 게 이 훈장도 취소했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다 말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선과 악으로만 구분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정치라는 곳이 그렇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 명함이 있고 공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뭔가 좀 이상한 우리 정서에는 안 맞다 근데 자 알겠습니다. 언론의 보도 태도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의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언론인들이 보고 있는 그 김종필의 죽음에 대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몇 마디 좀 썼습니다. 총으로 국민의 권력을 찬탈을 한 구테타 세력의 한 구성원이었고요. 그 구테타로 성공한 군사 독재 권력의 2인자로서 정치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하셨죠. 네. 그런 분한테 만약에 훈장을 수여를 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일을 하신 분들한테도 그런 훈장 수여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전두환한테도 훈장 돌아가시면 뭐 훈장 수여할 건가? 그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역사 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도 그 훈장 수여는 저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종필 이러면 뭐 정치의 풍운하니 뭐 풍류를 아는 정치인, 무엇을 아는 정치인이래요. 네. 근데 정치가 한량들 놀이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 사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뿌렸든 뭐 풍류를 즐겼든 뭐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뭐 히틀러도 있잖아요. 무슨 박은호 막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멋스러운 일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직업 정치인들끼리 서로 애틋한 추억이 있었다는 것 서로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언론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김종필에 대한 정치적인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